이보세요 할배. 당신이 군인이었다고. 개소리 하지마. 꼬질꼬질한 농사꾼 할배가 알고 보니 전설의 예비역 사단장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군인 손녀를 피투성이로 만든 대대장의 뺨을 후려갈기고 사단 전체를 집합시켜 개박살을 내버리는 전율의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산골짜기에 육군 12사단 을지부대 산하독사대대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의 겨울은 유난히 혹독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불어왔지만 대대장실 안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비릿했다. 야 황보라. 대대장 피도광 중령이 가죽 장갑을 낀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갓 임관하여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밖에 안 된 신임 소위 황보라는 입술을 깨물며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하얀 얼굴은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왼쪽 눈두덩이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눈을 뜨기 힘들었고 터진 입술 사이로 붉은 피가 흘러내려 정복 셔츠 깃을 적시고 있었다. 너 지금 내가 결제하라는 서류에 사인 못하겠다는 거야? 소위 나부랭이가 감히 대대장 명령을 거역해? 피도광이 자리에서 일어나 황보라의 정강이를 군화발로 걷어찼다.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황보라가 바닥에 쓰러졌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일중대장 사망구 대위가 킬킬거리며 다가왔다. 대대장님, 2년 이거 아직 덜 맞아서 그렇습니다. 사관학교에서 똥폼만 배우고 와서 현실 파악이 안 되나 봅니다. 사망구가 쓰러진 황보라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황보라의 눈에서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놔주십시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군수 물자를 빼돌리는 서류에 서명할 수 없습니다. 아따 2년 말대꾸하는 것 좀 보소. 규정? 야 여기가 법전이야? 여기는 인제야.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산다는 그 인제라고. 여기서 왕은 대대장님이고 법은 나야. 짝! 사망구의 손바닥이 황보라의 뺨을 후려쳤다. 고개가 획 돌아가며 귓가에서 윙 하는 이명이 들렸다. 이 부대는 썩어 있었다. 대대장 피도광을 필두로 한 육사 출신 사조직이 부대를 장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부식비를 횡령하고 병사들에게 지급될 방한 장비를 빼돌려 팔아먹었다. 신임 소대장으로 부임한 황보라가 이 사실을 눈치채고 이의를 제기하자 그들은 장교 길들이기라는 명목으로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남군 장교들은 침묵하거나 동조했고 여군인 황보라는 철저히 고립되었다. 낮에는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얼차려를 받았고 밤에는 대대장실로 불려가 구타와 성희롱을 당했다. 일어나. 피도광이 다시 한번 황보라의 복부를 걷어찼다. 황보라가 헛구역질을 하며 웅크렸다. 오늘 주말인데 면회객 온다는 소리 들리더라. 행여나 딴소리하면 그날은 진짜 죽는 거야. 알지? 내가 자살 처리되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알겠습니다. 황보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공포였다. 조국을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장교가 되었지만 지금 그녀 앞에 적은 북한군이 아니라 아군이었다. 그 시각 부대 위병소 앞에는 낡은 트럭 한 대가 멈춰 섰다. 짐칸에는 직접 농사지은 사과 상자가 실려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검게 그을린 피부에 깊게 패인 주름, 그리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노인이었다. 그는 황보라의 할아버지 황보검이었다. 겉보기에는 영락없는 시골 촌로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늙지 않았다. 그는 과거 22사단에서 사단장을 역임하고 소장으로 전역한 전설적인 군인이었다. 하지만 전역 후 모든 명예와 권력을 내려놓고 고향에서 농사를 짓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황보검이 위병소로 다가갔다. 수고가 많네.
오늘 우리 손녀 보러 왔는데. 위병소 근무를 서던 병장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다. 아, 할아버지. 면회 신청 미리 했어요? 누구 만나러 왔는데요? 황보라 소위라고. 이번에 새로 온 소대장인데. 그때 마침 순찰을 돌러 나온 사망구 대위가 위병소에 도착했다. 사망구는 황보검의 허름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낡은 점퍼에 흙 묻은 바지. 딱 봐도 돈 없어 보이는 촌티 나는 노인이었다. 뭐야? 이 냄새 나는 늙은이는. 사망구가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황보라 소위 할아버지라는데요. 황보라? 푸. 사망구가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야, 늙은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 황보라 소위 지금 바빠. 교육받느라 정신없다고. 돌아가. 교육이라니. 오늘 주말 아닌가. 그리고 가족면회는. 아, 이 영감이 말귀를 못 알아듣네. 야, 꺼지라고. 재수없게 냄새 풍기지 말고. 사망구가 황보검의 가슴을 툭 밀쳤다. 황보검이 비틀거렸다. 평생을 국가에 헌신하고 별 2개를 달았던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힘없는 노인 취급을 받고 있었다. 자네, 군인이 민간인에게 이래도 되나? 계급이 대위쯤 되어 보이는데 처신이 가볍구먼. 황보검이 나직하게 타이르듯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사망구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뭐? 처신? 야, 이 늙어 빠진 새끼야.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질이야? 너 뭐냐? 황보라 그년 스폰서냐? 황보검의 눈썹이 꿈틀했다. 스폰서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딱 보면 몰라. 황보라 그년 얼굴 반반하니까 너 같은 늙은이가 돈 좀 쥐어주고 데리고 노는 거 아니야? 할아버지라고 뻥치지 마. 역겨우니까. 돈 줄 거면 위병소에 맡겨놓고 꺼지시던가. 아니면 저기 모텔 가서 기다리던가. 밤에 보내줄 테니까. 낄낄낄. 사망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쓰레기 그 자체였다. 위병소 병사들도 덩달아 킥킥거렸다. 황보검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녀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다. 부모 없이 내 손으로 키운 금쪽 같은 아이다. 그런 아이를 창녀 취급했다. 말 조심하게. 내 손녀는 명예로운 대한민국 장교야. 명예. 지랄하고 자빠졌네. 야, 그년 지금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대대장님한테 아주 사랑받고 있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사랑받아서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썩 꺼져. 죽여버리기 전에.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 말이 황보검의 이성을 끊어놓았다. 그래. 알겠네. 내가 지금 누구를 좀 불러야겠구먼. 황보검은 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다. 누굴 불러? 요양병원 부르냐? 빨리 죽으라고. 으하하. 사망구가 배를 잡고 웃었다. 황보검은 조용히 단축번호 1번을 눌렀다. 신호가 가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필승. 선배님. 나천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 12사단장 나천둥 소장이었다. 나 장군. 나다. 지금 당장 독사대대 위병소로 튀어와. 예. 선배님께서 거길 왜? 무슨 일 있으십니까? 내 손녀가 여기 있다. 근데 어떤 대위놈이 나보고 스폰서라더군. 그리고 내 손녀가 피투성이가 됐다고 자랑을 해. 5분 준다. 무장 병력 끌고 와라. 전쟁이다. 뚝. 전화를 끄는 황보검은 사망구를 싸늘하게 노려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촐로의 눈빛이 아니었다. 수천 명의 병력을 지휘하던 사단장의 눈빛이었다. 너는 오늘 군복이 아니라 수의를 입게 될 거다. 사망구는 황보검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코웃음을 쳤다. 허세는. 야, 밀어내. 대문 닫아.
그때였다. 산울림이 들려왔다. 웅웅거리는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멀리서 흙먼지 폭풍이 일고 있었다. 뭐야? 지진이야? 사망구가 고개를 돌린 순간 그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도로를 가득 메운 험비와 군용 트럭, 그리고 하늘에는 500MD 헬기 2대가 저공 비행을 하며 다가오고 있었다. 선두 차량에는 별 2개가 박힌 성판이 번쩍이고 있었다. 사단장이었다. 끼익! 차량 행렬이 위병소 앞에 급정거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독사대대 연병장에 착륙했다. 선두 차량 뒷문이 열리고 전투복 차림의 거구가 튀어나왔다. 나천둥 소장이었다. 그는 모자가 벗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황보검에게 달려왔다. 필승 12사단장 소장 나천둥. 선배님의 명을 받고 달려왔습니다. 나천둥이 황보검 앞에 부동자세로 서서 거수 경례를 올렸다. 위병소에 있던 병사들과 사망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사단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저 노인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황보검은 나천둥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나 장군. 부대꼴이 아주 훌륭해. 대위 나부랭이가 민간인을 협박하고 늙은이를 죽으라고 저주를 퍼부어. 을지부대 정신이 이렇게 썩어 빠졌나? 나천둥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사망구를 노려보았다. 내 놈이냐? 내 놈이 감히 황보검 장군님을 능욕했나? 자, 장군님? 저 늙은이가 장군님이라고요? 사망구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다. 이런 미친 새끼가. 나천둥이 사망구의 조인트를 깠다. 억소리와 함께 사망구가 뒹굴었다. 당장 대대장 피도강 호출해. 그리고 헌병대 풀어. 독사대대 전 병력 연병장 집합시켜. 나천둥의 고함에 독사대대가 발칵 뒤집혔다. 비상 사이렌이 울리고 꿀잠을 자던 병사들과 간부들이 뛰쳐나왔다. 황보검은 지체하지 않고 영내로 걸어 들어갔다. 손녀부터 찾는다. 피도광 그놈 방으로 안내해. 나천둥과 무장 헌병들이 황보검을 호위하며 본청으로 향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간부들은 사단장의 등장에 기겁하며 벽에 붙어 섰다. 대대장실 앞.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황보검이 지팡이로 문고리를 내려쳤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대대장실 풍경은 참혹했다. 피도광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바닥에는 황보라가 쓰러져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깨진 유리 조각과 찢어진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다. 누구야? 노크도 없이. 피도광이 소리를 지르며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사색이 되었다. 사단장님? 나천둥이 성큼성큼 걸어가 피도광의 뺨을 후려 갈겼다. 짝! 피도광이 소파 뒤로 넘어갔다. 하지만 황보검의 눈에는 피도광 따위는 들어오지 않았다. 오직 바닥에 쓰러진 손녀만이 보였다. 보라야. 황보검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녀를 안아 일으켰다. 황보라가 힘겹게 눈을 떴다. 퉁퉁 부은 눈, 피딱지가 앉은 입술, 멍투성이가 된 뺨. 곱디곱던 손녀의 얼굴이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할아버지. 황보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녀는 자신의 흉한 몰골을 보이기 싫어 고개를 돌리려 했다. 오지 마세요. 보지 마세요, 할아버지. 저 괜찮아요. 그냥 넘어진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할아버지가 걱정할까봐 거짓말을 하는 손녀. 그 착한 마음이 황보검의 가슴을 후벼 팠다. 아니다. 넘어진 게 아니야. 어떤 개새끼가 널 이렇게 만들었어. 황보검이 거친 손으로 손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넘겨주었다. 미안하다. 할애비가 늦었다. 내가 죄인이다.
그제야 황보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서러움, 공포,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인 오열이었다. 으앙,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황보라가 황보검의 목을 끌어안고 아이처럼 울었다.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대대장실을 가득 메웠다. 황보검은 손녀를 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지만 눈빛만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나 장군. 예. 선배님. 내 손녀가 집에 가고 싶단다. 하지만 그냥은 못 가겠다. 이 빚은 갚고 가야겠어. 황보검이 구석에 처박혀 벌벌 떨고 있는 피도광을 가리켰다. 저놈. 그리고 아까 위병소에 있던 대위놈. 그리고 이 부대에서 내 손녀 괴롭힌 놈들 싹 다 연병장 단상 위로 끌고 와. 내 손으로 직접 교육시킨다. 알겠습니다. 헌병대. 뭐해? 당장 저 새끼 끌고 가. 헌병들이 피도광을 짐짝처럼 들어 올렸다. 피도광이 발악했다. 사단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훈육을 했을 뿐입니다. 전현이 먼저 명령 불복종을. 퍽. 나천둥이 군화발로 피도광의 입을 걷어찼다. 이빨이 부러져 나갔다. 닥쳐. 아가리 찢어버리기 전에. 독사대대 연병장. 500여 명의 장병이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열해 있었다. 영하 20도의 추위보다 더 무서운 살기가 연병장을 지배하고 있었다. 단상 위에는 무릎 꿇린 죄인들이 있었다. 대대장 피도광 중령, 일중대장 사망구 대위, 그리고 그들에게 동조하여 황보라를 괴롭혔던 참모 장교 셋. 그들은 포승줄에 묶인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단상 중앙에는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황보검이 거기에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는 의무관에게 응급처치를 받은 황보라가 담요를 덮고 앉아 있었다. 황보검이 마이크를 잡았다. 나는 30년 전 너희들이 밟고 있는 이 땅에서 사단장을 했다. 그때 우리는 배고프고 힘들었지만 적어도 전우의 등에 칼을 꽂지는 않았다. 노장의 목소리는 앰프를 타고 산골짜기를 울렸다. 장교는 군대의 허리다. 병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해야 할 장교가 힘없는 신임 소위를, 그것도 여군을 집단으로 따돌리고 폭행해? 너희가 군인인가? 아니면 제복 입은 깡패 새끼들인가? 황보검의 호통에 병사들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 병사들도 알고 있었다. 대대장과 중대장의 횡포를.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 못했을 뿐이다. 피도광. 예. 예. 피도광이 뭉개진 발음으로 대답했다. 내 놈이 내 손녀 얼굴을 저렇게 만들었나. 잘못. 했습니다. 죽을 죄를. 그래. 죽을 죄지. 감히 누구 손녀를 건드려. 내 손녀는 태어날 때부터 내 보물이었다. 내가 업어 키우고 내 목숨보다 아끼는 아이야. 그런 아이의 얼굴에 피멍이 들게 해? 황보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옆에 있던 헌병의 몽둥이를 빼앗아 들었다. 군법? 재판? 그런 건 나중에 따지자. 나는 지금 예비역 장군이 아니라 피해자의 할아버지로서 여기에 섰다. 황보검이 피도광에게 다가갔다. 이건 내 손녀가 흘린 피의 대가다. 짝. 몽둥이가 피도광의 등짝을 후려쳤다. 억소리와 함께 피도광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이건 내 손녀가 흘린 눈물의 대가다. 짝. 이번에는 엉덩이였다. 황보검의 매질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70대 노인의 힘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분노가 만들어낸 괴력이었다. 그리고 이건 명예로운 을지부대를 더럽힌 대가다. 짝, 짝. 피도광뿐만 아니라 사망구와 가담자들도 차례로 매질을 당했다. 연병장은 비명소리로 가득 찼다. 지켜보던 병사들의 눈에는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그동안 피도광 일당에게 당했던 서름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한참의 매질 끝에 황보검이 숨을 몰아쉬며 멈췄다. 몽둥이가 반으로 부러져 있었다. 나 장군. 네. 선배님. 이놈들 싹 다 영창에 쳐넣어. 그리고 군 검찰에 넘겨서 횡령, 폭행, 가혹행위, 성추행 모든 혐의 낱낱이 조사해. 옷 벗는 걸로 끝내지 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 내가 가진 전 재산 털어서라도 최고의 변호사 써서 이놈들 사회에 못 나오게 할 거다. 명심하겠습니다. 헌병대. 전원 연행해. 죄인들이 개처럼 끌려나갔다. 황보검은 황보라에게 다가갔다. 보라야. 받느냐? 네. 할아버지. 악은 이렇게 짓밟는 거다. 참으면 병신 된다. 강해져라. 내가 강해져야 지킬 수 있다. 너 자신도 그리고 내 부하들도. 황보검의 말에 황보라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빛 속에 있던 공포가 사라지고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나천둥 사단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독사대대 전 장병에게 알린다. 오늘부로 대대장과 중대장은 보직 해임되었다. 새로운 지휘관이 올 때까지 대대 지휘권은 내가 직접 행사한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 모든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 너희들도 피해 사실이 있다면 주저 말고 신고해라. 내가 책임지고 보호한다. 와!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나왔다. 황보검은 손녀의 휠체어를 밀고 연단 아래로 내려왔다. 트럭이 있는 곳까지 가는 길 도열에 있던 병사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경례를 했다. 충성. 그것은 별에 대한 경례가 아니었다. 진정한 어른 그리고 불의에 맞선 영웅에 대한 경례였다. 황보검은 손녀를 트럭 조수석에 태웠다. 가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자. 할애비가 닭 잡아줄게. 응. 할아버지. 나 백숙 먹고 싶어. 그래. 인삼 많이 넣고 푹 고아주마. 낡은 트럭이 덜컹거리며 위병소를 빠져나갔다. 백미러 속으로 경례를 하고 있는 나천둥 사단장과 병사들의 모습이 멀어져 갔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피도광의 배후에는 더 큰 세력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부식비를 횡령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국방부와 연계된 거대한 방산 비리 카르텔이 이 산골 부대까지 마술을 뻗치고 있었던 것이다. 트럭 안에서 황보검의 눈빛이 다시 매섭게 빛났다. 내 손녀를 건드린 놈들.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겠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원도 인제군 민간인 통제구역 인근에 위치한 황보검의 사과 농장. 세상은 고요했지만 황보라의 꿈속은 전쟁터였다. 살려주세요. 대대장님. 잘못했습니다. 황보라는 비명을 지르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식은 땀이 온몸을 적셔 이불이 축축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눈가와 뺨에 남은 누르스름한 멍자국은 그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마시려 했지만 컵을 놓쳐 바닥에 깨트리고 말았다. 쨍그랑. 유리 조각이 흩어졌다. 그녀는 주저앉아 무릎을 감싸쥐었다. 자신이 한심했다. 장교가 되어 부하들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는데 고작 썩어빠진 상관들에게 당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꼴이라니. 드르륵. 방문이 열리고 황보검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빗자루와 쓰레받기가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치웠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툭 던졌다. 유리는 치우면 그만이다. 하지만 마음의 조각은 내가 직접 붙여야 해. 할아버지. 저 무서워요. 다시 군복을 입는 게. 그들이 또 나타날까봐. 황보검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손녀의 앞에 앉았다. 투박한 손으로 손녀의 어깨를 잡았다.
보라야. 내가 군 생활 40년 하면서 배운 게 뭔지 아느냐. 적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 가장 잔인해진다는 거다. 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칠수록 놈들은 더 신이 나서 달려들어. 황보검의 눈빛이 깊어졌다. 도망칠 거냐? 여기서 농사나 지으며 평생 숨어 살래? 아니면 다시는 누구도 널 얕보지 못하게 짓밟아 줄래? 황보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피도광의 비릿한 웃음, 사망구의 조롱. 그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고 분노가 오기로 바뀌었다. 짓밟을래요. 아주 가루가 되도록. 좋아. 그럼 따라와라. 황보검은 황보라를 데리고 농장 뒤편에 있는 낡은 창고로 갔다. 그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었다. 황보검이 현역 시절 사용하던 개인 훈련장이자 무기고였다. 샌드백, 목인장, 그리고 관리가 잘 된 사냥용 엽총과 컴파운드 보호가 걸려 있었다. 그날부터 지옥 훈련이 시작되었다. 장교는 머리로 싸우지만 전사는 몸으로 싸운다. 내가 겪은 놈들은 군인이 아니라 짐승이다. 짐승을 상대하려면 너도 이빨을 길러야 해. 황보검은 늙었지만 강했다. 그는 황보라에게 특공무술의 정수만을 가르쳤다. 화려한 품새 따위는 없었다. 눈 찌르기, 낭심 차기, 목 긋기, 관절 꺾기. 오로지 상대를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살인 기술들이었다. 더 빠르게. 내가 멈칫하는 순간 내 목이 날아간다. 퍽. 황보검이 든 몽둥이가 황보라의 옆구리를 강타했다. 황보라는 비명을 지르며 뒹굴었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다시. 낮에는 육체를 단련하고 밤에는 전술을 배웠다. 황보검은 12사단 지도를 펼쳐놓고 적의 심리를 이용하는 법, 매복과 기습, 그리고 정보전의 핵심을 전수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황보라는 거울 앞에 섰다. 가위를 든 손이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찰랑거리던 긴 생머리가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귀 밑 3cm. 짧은 단발머리가 된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안표범의 눈빛이었다. 그때 나천둥 사단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배님, 큰일 났습니다. 헌병대에서 압수한 피도광의 비밀 장부를 분석하던 수사관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장부는 사라졌고요. 황보검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단순 사고가 아니겠군. 네. 그리고 서울에서 이상한 놈들이 내려왔습니다. 국방부 감사팀을 사칭하는데 신원이 조회가 안 됩니다. 지금 독사대대 압수수색을 하겠다며 부대를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꼬리 자르기야. 피도광의 윗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증거를 인멸하려는 거다. 황보검이 전화를 끊고 손녀를 바라봤다. 들었지? 놈들이 제 발로 찾아왔다. 황보라가 전투복 상의를 걸쳤다. 어깨에 박힌 다이아몬드 계급장이 서늘하게 빛났다. 가시죠. 할아버지. 제 부대는 제가 지킵니다. 독사대대 본청. 분위기가 살벌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행정반을 점거하고 서류 박스를 닥치는 대로 트럭에 싣고 있었다. 그들의 리더인 독사 조칼날은 책상 위에 발을 올리고 껌을 씹고 있었다. 야, 거기 멍하니 서 있는 중사. 커피 안 타오냐? 감사팀이 왔으면 접대를 해야 할 거 아냐? 행정보급관이 울분을 참으며 서 있었다. 대대장이 구속되고 지휘 공백인 상태에서 상부 감사팀이라는 명목으로 들이닥친 이 깡패 같은 놈들을 막을 명분이 없었다. 기익. 연병장의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멈춰섰다. 황보검과 황보라가 내렸다. 조칼날이 창밖을 내다보며 피식 웃었다. 아, 저 늙은이가 그 전설의 투스타라 이거지. 그리고 옆에 있는 계집애가 그 오호, 머리를 잘랐네.
좀 귀여워졌는데? 조칼날이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적당히 겁 좀 줘서 보내. 늙은이라고 봐주지 말고. 양복 입은 거구들이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본청 현관을 막아섰다. 황보검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갔다. 비켜라. 내 부대다. 어이쿠 할아버지. 여기는 노인정이 아닙니다. 지금 1급 보안 감사 중이니까 집에 가서 발 닦고 주무쇼. 선두의 선거구가 황보검의 어깨를 밀쳤다. 그 순간 번쩍 황보라의 군화발이 거구의 턱을 올려찼다. 거구가 혀를 깨물고 뒤로 낮아빠졌다. 2미터 가까운 거구가 소녀 같은 소위의 발차기 한 방에 기절해버린 것이다. 주변에 있던 조폭들이 멍하니 입을 벌렸다. 뭐야 이년. 장교에게 손을 대? 즉결 처분이다. 황보라는 품에서 3단봉을 꺼내 촥 펼쳤다. 덤벼. 조폭 5명이 동시에 달려들었다. 하지만 황보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실전 기술이 빛을 발했다. 빡. 우두둑. 3단봉이 조폭의 손목을 강타해 쇠파이프를 떨어뜨리게 하고 이어서 정강이를 가격해 무릎 꿇렸다. 뒤에서 덮치는 놈은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황보검은 지팡이 하나로 나머지 놈들을 요리했다. 지팡이가 급소를 찌를 때마다 놈들은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졌다. 에이, 이 괴물 같은. 현관을 지키던 놈들이 전멸하자 조칼날이 박수를 치며 걸어 나왔다. 브라보. 감동적이네. 할배랑 손녀가 쌍으로 액션 영화를 찍으시네. 조칼날은 품에서 권총을 꺼냈다.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었다. 하지만 영화는 여기서 끝이야. 국방부 감사? 개소리하지 말라 그래. 나는 청소하러 왔어.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조칼날이 총구를 황보라에게 겨눴다. 잘 가라 꼬마야. 탕. 총소리가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황보라가 아니었다. 조칼날이 비명을 지르며 손을 부여잡았다. 그의 손등에 화살이 박혀 있었다. 누구냐? 연병장 저편 옥상 위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칠흑 같은 선글라스를 쓴 노인이 컴파운드 보호를 들고 있었다. 그는 황보검의 옛 부하이자 전설의 저격수 왕눈이 상사였다. 감히 내 대장님께 총을 겨눠? 다음 화살은 내 놈 미간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본청 뒤편에서 군용 트럭 3대가 더 나타났다. 트럭에서 내린 것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 부대였다. 충성, 예비역 원사곰탱이, 각하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 예비역 준이 맥가이버, 폭파 준비 완료했습니다. 황보검이 현역 시절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을지부대 전우회 노장들이었다. 그들은 낫, 곡괭이, 전기톱 등 살벌한 농기구들로 무장하고 있었다. 야, 이 어린 놈의 새끼들아. 어디서 어르신 구역에 침을 뱉어. 곰탱이 원사가 거대한 쇠망치호 한 마를 들고 돌진했다. 전원 공격. 저 양아치 놈들을 싹 다 묻어버려. 황보검의 명령에 노장들이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조칼날의 부하들은 총과 칼을 들고 있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의 기백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전기톱 소리가 윙윙거리고 오한마가 아스팔트를 부수는 소리가 났다. 혼비백산한 조폭들은 무기를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다. 황보라는 틈을 놓치지 않고 조칼날에게 달려들었다. 손등에 화살이 박힌 채 끙끙대던 조칼날이 반대 손으로 칼을 꺼내 휘둘렀다. 이 독한 년. 황보라는 고개를 숙여 칼을 피하고 조칼날의 복부에 니킥을 꽂아 넣었다. 크. 몸이 굽혀진 조칼날의 목을 황보라가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길로틴 초크. 숨통이 조여오자 조칼날의 얼굴이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말해. 누구야? 누가 시켰어?
말 안 하면 경동맥을 끊어버리겠어. 황보라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다. 조칼날은 살기 위해 바닥을 탭쳤다. 황보라가 팔을 살짝 풀었다. 헉. 서울. 군수사령부. 위선우 소장. 위선우. 그 이름을 들은 황보검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다. 위선우 그놈이었군. 군수사령관이자 육산의 사조직 하나회의 찌꺼기. 황보검은 쓰러진 조칼날을 밟고 지나갔다. 보라야. 트럭에 타라. 피도광이 빼돌린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알 것 같다. 황보검 일행은 조칼날의 트럭에서 발견한 내비게이션 기록을 토대로 인제 깊은 산속의 폐광으로 향했다. 인제군 남면의 폐광 입구. 겉보기에는 버려진 광산 같았지만 입구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중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다. 역시 여기였어. 맥가이버 준이가 쌍안경을 내리며 말했다. 저 안에서 피도광이 빼돌린 군수 물자들을 재포장해서 해외 분쟁 지역으로 밀수출하고 있는 겁니다. 총기, 탄약, 심지어 신형 드론 부품까지. 황보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은 단순한 횡령이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팔아먹는 반역 행위였다. 위선우 소장은 군수 물자를 폐기 처리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고 실제로는 이곳으로 빼돌려 테러 단체나 독재 국가에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작전명 을지의 철퇴. 목표는 갱도 내부 장악 및 증거 확보. 그리고 저항하는 놈들은 전원 무력화한다. 황보검의 작전 지시에 노장들이 움직였다. 왕눈이 상사가 활을 쏘아 입구에 CCTV와 조명을 깼다. 어둠이 깔리자 곰탱이 원사가 트럭을 몰고 입구 바리케이트를 들이받았다. 쾅! 진입! 황보라가 선두에 섰다. 그녀는 K의 소총 조칼날 일당에게서 노획칸을 들고 있었다. 갱도 안은 습하고 어두웠다. 곳곳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타타탕! 핑! 30방향! 기관총이다. 황보라가 몸을 날려 광차 뒤에 숨었다. 할아버지, 놈들 화력이 너무 셉니다. 갱도 안에는 위선우 소장의 사병 집단인 블랙가드가 매복해 있었다. 그들은 현역 특수부대 출신 용병들로 구성되어 있어 조칼날의 깡패들과는 차원이 달랐다. 겁먹지 마라. 연막탄. 황보검이 연막탄을 던졌다. 흰 연기가 갱도를 채웠다. 지금이다. 놈들은 시야가 가리면 당황한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이 친구다. 황보검과 노장들은 평생을 야전에서 굴렀던 베테랑들이었다. 그들은 소리만 듣고 적의 위치를 파악했다. 황보라는 연기 속을 뚫고 적진으로 침투했다.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민해져 있었다. 발자국 소리, 숨소리, 장전하는 금속음. 적이다. 황보라는 그림자처럼 적의 뒤로 접근했다. 단검으로 적의 어깨를 찌르고 총을 빼앗았다. 크악! 그녀는 빼앗은 총으로 기관총 사수를 제압했다. 기관총 제압 완료. 전진하세요. 그때 갱도 깊은 곳에서 굉음이 들렸다. 거대한 지게차가 폭약을 실은 채 달려오고 있었다. 다 죽어라 이 쥐새끼들아. 지게차 운전자는 자폭할 기세였다. 막아야 해. 적에 터지면 갱도가 무너져. 맥가이버 준이가 소리쳤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총으로 쏴도 폭약이 터질 위험이 있었다. 그 순간 황보라가 갱도 천장에 매달린 쇠사슬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쇠사슬을 잡고 타잔처럼 날아올랐다. 이야! 그녀는 지게차 운전석으로 날아들어 운전자의 얼굴을 양발로 걷어찼다. 운전자가 기절하며 나가떨어졌다. 황보라는 핸들을 급하게 꺾어 지게차를 벽 쪽으로 충돌시켰다. 쿵! 다행히 폭약은 터지지 않았다. 황보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게차에서 뛰어내렸다. 휴!
상황이 정리되고 갱도 안쪽에 거대한 창고가 드러났다. 그곳에는 대한민국 육군 마크가 찍힌 수천 개의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다. 상자를 열자 최신형 K2C1 소총과 야간 투시경, 드론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그 중앙에 위선우 소장이 홀로그램 통신 장비 앞에 서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화상 통화를 하고 있었다. 화면 속 인물은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목소리는 변조되어 흘러나왔다. 위 소장. 꼬리가 밟혔군. 실망이야. 각하. 잠시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늙은이들만 처리하면. 그때 황보검이 다가가 위선우의 뒤통수에 엽총을 겨눴다. 전화 끊어라. 예의 없게 어른 앞에서. 위선우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황보검 선배님? 선배? 누가 내 선배냐? 나는 군인을 후배로 뒀지 장사꾼을 후배로 둔 적 없다. 황보검이 엽총 개머리판으로 위선우의 명치를 찍었다. 위선우가 억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화면 속의 인물이 웃음을 터뜨렸다. 호. 독사대대 전설의 황보검 장군인가. 노익장이 대단하군. 누구냐 넌. 위선우 목줄을 쥐고 있는 놈이. 나는 이 나라의 애국자다. 썩어 빠진 군대를 정화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애국자 좋아하네. 도둑놈 두목이겠지. 황보검이 카메라 렌즈를 엽총으로 쏴서 박살냈다. 화면이 꺼지며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황보라가 위선우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다. 이게 다가 아니지. 이 물건들 다 어디로 보내려고 했어? 그리고 그 각하라는 놈 정체가 뭐야? 위선우는 피를 토하며 비웃었다. 크크크. 너희들은 건드려선 안 될 벌집을 건드렸어. 내가 입을 열면 대한민국 군대 절반이 날아간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 소위 나부랭이가? 감당? 웃기지 마. 황보라가 위선우의 귀에 속삭였다. 나는 잃을 게 없어.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법이야. 내가 그 벌집 불태워버릴 거야. 그때 밖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나천둥 사단장이 이끄는 12사단 헌병대와 기무부대 요원들이 도착한 것이다. 전원 체포해. 위선우와 그의 잔당들이 굴비 엮이듯 끌려나갔다. 폐광 앞마당은 압수된 무기들로 가득 찼다. 황보검은 손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 할아버지. 아직 안 끝났어요. 저 각하라는 놈. 잡아야죠.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인제에서의 싸움은 끝났지만 진짜 전쟁은 서울에서 벌어질 거다. 황보라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피가 묻어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강인해 보였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제의 밤하늘에 뜬 별들이 그녀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인제에서의 승리는 달콤했지만 짧았다. 서울로 향하는 황보검과 황보라의 여정은 개선장군의 행진이 아닌 쫓기는 짐승의 도주와 같았다. 위선우 소장이 체포되자마자 대한민국 뉴스가 뒤집혔다. 하지만 내용은 진실과 정반대였다. 속보. 예비역 장성 황보 모씨 군사시설 무단 침입 및 난동. 12사단 무기 탈취 사건의 주범은 정신 이상을 앓고 있는 예비역 장군. 손녀 황보 소위 할아버지의 치매 증상을 이용해 군 기강문란. 기가 막히는구먼. 아주 소설을 써. 서울 마포구의 한 낡은 안전가옥. 황보검이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브라운관이 깨지며 앵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놈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각하라는 놈의 힘이 생각보다 셉니다. 국방부 대변인까지 나서서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나천둥 사단장이 보내준 비밀폰으로 현 상황을 보고받은 황보라가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다. 억울함에 울던 과거의 황보라가 아니었다.
적이 강할수록 투지가 불타올랐다. 보라야. 서울은 인제와 다르다. 여기는 총칼보다 더 무서운 펜과 돈이 지배하는 곳이야. 정면 승부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황보검이 낡은 수첩을 꺼냈다. 우리에게도 손발이 필요해. 나천둥이가 뒤를 봐주고는 있지만 현역 군인이 서울 한복판에서 움직이는 건 한계가 있어. 그림자 속에서 움직일 사냥개들이 필요하다. 사냥개들이라면 내가 사단장 시절 사고뭉치들만 모아서 만든 비공식 부대가 있었다. 일명 도깨비 부대. 명령 불복종, 하극상 등으로 영창 갈 뻔한 놈들 중 실력 많은 진짜인 놈들을 내가 거뒀지. 전역하고 사회 밑바닥에서 뒹굴고 있을 게다. 그날 밤 서울 영등포의 뒷골목. 취객들의 고성방가가 오가는 유흥가 한 구석에 지옥포차라는 간판이 덜렁거리고 있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썩은 술 냄새가 코를 찔렀다. 구석 테이블에서 거구의 사내가 혼자 소주병을 씹어먹을 기세로 들이키고 있었다. 전직 UDT 폭파 전문가이자 도깨비 부대 1팀장, 별명 미친 개 마동철이었다. 누구시오? 영업 끝났는데. 마동철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말했다. 술맛 떨어지게 시리. 마동철. 아직도 간이 부어있구나. 익숙한 목소리에 마동철의 어깨가 굳었다. 천천히 고개를 돌린 그의 눈이 왕방울만 해졌다. 사단장님? 아니 각하. 마동철이 벌떡 일어나려다 테이블을 엎었다. 와장창 술병이 깨졌다. 살아계셨습니까? 뉴스 보고 돌아가신 줄 알았습니다. 이놈아.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으냐. 황보검이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황보라는 그 옆에 서서 주변을 경계했다. 인사해라. 내 손녀이자 내가 모실 새로운 팀장이다. 황보라 소위. 마동철이 황보라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에이 각하. 농담도. 이런 아가씨가 무슨 팀장입니까? 군복 입었다고 다 군인이면 개나 소나다.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다. 황보라가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 하나를 집어 던졌다. 휙 하는 소리와 함께 젓가락이 마동철의 귀 옆을 스치고 뒤쪽 나무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마동철의 뺨에 가느다란 핏줄기가 생겼다. 다음엔 귓구멍이다. 말 조심해. 마동철은 침을 꿀꺽 삼켰다. 살기. 진짜 사람을 죽여본 자만이 낼 수 있는 살기였다. 거참. 그 할배의 그 손녀네. 합격입니다. 누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마동철의 합류를 시작으로 도깨비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청계천 전자상가에서 불법 해킹을 일삼던 정보전의 천재 쥐새끼 박정보. 퀵서비스 배달부로 위장해 살던 운전의 달인 폭주 김나이거. 그리고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면서도 의술 봉사를 하고 있던 전직 의무관 돌팔이 최메스. 총 5명의 도깨비가 안전가옥에 집결했다. 자, 선수 입장했으니 판을 벌여보자. 황보검이 화이트보드에 사진 한 장을 붙였다. 목표는 청솔무역. 겉으로는 평범한 무역회사지만 실체는 위선우 위에서 군수비리 자금을 세탁하는 놈들의 금고다. 여기를 털면 각하라는 놈의 꼬리를 잡을 수 있다. 경비는요. 사설 용병 회사 블랙 맘바가 지키고 있다. 놈들은 총기 소지가 허가된 특수 경비원들이다. 살인 면허를 가진 놈들이지. 황보라가 K1 소총을 분해 조립하며 말했다. 죽이지는 마세요. 불구로만 만듭니다.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군인이니까. 도깨비들이 시익 웃었다. 맞다. 팀장님. 불구로 만드는 게 더 잔인한 거 아닙니까? 아주 마음에 듭니다. 작전 개시. 강남 테헤랄로 한복판에 있는 청솔 무역 빌딩. 새벽 3시.
쥐새끼 박정보가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해킹해 CCTV를 먹통으로 만들었다. 폭주 김라이더가 쓰레기 수거 트럭으로 위장해 건물 뒷문을 막았다. 황보라와 마동철은 옥상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왔다. 유리창을 깨고 20층 회장실로 진입했다. 쨍그랑. 누구냐? 야근을 하던 경비원들이 달려왔다. 놀자. 마동철이 소리치며 거대한 몸통 박치기를 날렸다. 경비원 2명이 볼링핀처럼 날아갔다. 황보라는 책상을 밟고 뛰어올라 공중에서 회전하며 다른 경비원의 턱을 걷어찼다. 타격음이 교향곡처럼 울려 퍼졌다. 뼈가 부러지고 비명이 터졌다. 황보라는 회장실 금고 앞으로 갔다. 박정보. 코드 불러. 7784-9021. 서두르세요. 지하 주차장에서 증원 병력이 올라갑니다.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현금 다발과 함께 장부 하나가 들어 있었다. 황보라가 장부를 집어드는 순간 쾅! 회장실 문이 폭파되며 중무장한 용병들이 들이닥쳤다. 저 쥐새끼들을 잡아라. 생포할 필요 없다. 쏴 죽여. 용병 대장 스네이크가 소리쳤다. 타타타탕. 총알이 빗발쳤다. 마동철이 소파를 뒤집어 엄폐물을 만들었다. 팀장님, 나갑시다. 창문으로. 황보라는 장부를 품에 안고 깨진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20층 높이. 자살행위였다. 하지만 그녀의 허리에는 와이어가 감겨 있었다. 으아! 마동철도 비명을 지르며 따라 뛰어내렸다. 두 사람은 밤 공기를 가르며 수직 낙하했다. 지상 5m 지점. 와이어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하강 속도를 줄였다. 쿵 소리와 함께 착지. 미리 대기하고 있던 폭주 김라이더의 트럭 짐칸으로 골인했다. 나이스 샷. 출발합니다. 트럭이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뒤에서 용병들의 차량이 추격해왔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진 광란의 추격전. 폭주 김라이더는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며 핸들을 꺾었다. 따돌려. 놈들이 바짝 붙었어. 황보라가 트럭 뒷문을 열고 사격을 가했다. 타이어를 정확히 노렸다. 펑. 기익. 추격하던 차량 한 대가 중심을 잃고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봤냐? 이게 우리 팀장님 실력이다. 마동철이 환호했다. 그들은 무사히 안전가옥으로 복귀했다. 장부를 펼쳐본 황보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럴 수가. 청솔 무역의 실소유주. 그리고 각하의 정체. 장부 맨 첫 장에 적힌 이름. 국회 국방위원장 나국현. 단순한 군 비리가 아니었다. 입법부를 장악한 거물 정치인이 배후였다. 대한민국 국방을 감시해야 할 국방위원장이 오히려 국방을 팔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나국현. 이 매국노 새끼. 황보검의 눈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나국현. 그는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거물이었다. 겉으로는 안보 전문가, 청렴한 정치인 이미지를 포장하고 있었지만 뒤로는 방산 업체들로부터 천문학적인 리베이트를 받아 챙기며 사병 조직을 키우고 있었다. 그의 아지트는 서울 남산 기슭에 있는 회원제 클럽 더킹. 이곳은 대한민국 상위 1%만이 출입할 수 있는 쾌락의 요새이자 검은 거래가 오가는 밀실이었다. 이번에는 잠입이다. 황보검이 작전을 지시했다. 오늘 밤 더킹에서 나국현이 주최하는 후원회의 밤이 열린다. 정재계 인사들이 총출동해. 보안은 철통 같겠지만 놈들이 방심하는 틈이 분명히 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초대장이 없는데. 마동철이 물었다. 초대장은 만들면 되지. 황보라가 나섰다. 그녀는 짧은 머리에 가발을 쓰고 짙은 화장을 했다. 등 파인 드레스를 입자 강인한 여전사가 매혹적인 미녀로 변신했다.
제가 나국현의 파트너로 들어갑니다. 뭐? 위험해. 그 늙은 여우놈이 너를 가만둘 것 같아? 황보검이 반대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죠. 제가 미끼가 되어 놈들의 시선을 끄는 동안 도깨비 팀이 서버실을 장악하세요. 나국현이 무기 거래를 승인한 녹취록 원본이 그곳에 있습니다. 작전명 붉은 드레스. 밤 9시. 더킹 입구. 최고급 리무진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황보라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검문소를 통과했다. 그녀의 역할은 신흥방산 기업 로비스트. 파티장은 화려했다. 샹들리에 아래서 샴페인을 마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역겨웠다. 저들이 마시는 술이 병사들의 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국현은 연단 중앙에서 거만하게 웃고 있었다. 대한민국의 안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황보라는 샴페인 잔을 들고 나국현에게 접근했다. 의원님,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나국현이 황보라를 훑어봤다. 탐욕스러운 눈빛이었다. 호, 미인이시군. 어디서 오셨나? 프랑스 다소 사의 에이전트입니다. 차세대 전투기 사업건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허허, 당돌하시군. 내 방으로 가서 조용히 얘기할까? 나국현이 미끼를 물었다. 황보라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따라갔다. 그 시각 도깨비 팀은 지하 하수구를 통해 클럽 지하로 침투했다. 냄새 죽이네. 꼭 정치판 냄새 같아. 마동철이 코를 막으며 투덜거렸다. 박정보가 전자도어락을 해제했다. 서버실 진입 1분 전. 팀장님 신호 보내면 바로 나오세요. VIP룸. 나국현은 소파에 앉아 황보라에게 술을 권했다. 그래. 전투기 사업이라. 리베이트는 얼마나 줄 수 있나? 원하시는 만큼요. 황보라가 나국현 옆에 앉으며 핸드백 속에 초소형 도청기를 켰다. 근데 의원님, 소문에는 인재 쪽 물건 때문에 골치 아프시다던데. 그 황보검이라는 노인네 말이에요. 나국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 늙은이? 곧 제삿날 받아놓을 거니까 신경 꺼. 오늘 밤 내 부하들이 그놈 숨통을 끊어놓을 거니까. 네. 황보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함정이었다. 나국현은 이미 황보검의 위치를 알고 있었다. 안전가옥이 위험하다.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졌네. 마치 아는 사람 얘기처럼. 나국현이 황보라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했다. 너, 냄새가 나. 화장품 냄새가 아니라 화약 냄새가. 나국현이 황보라의 가발을 확 벗겨버렸다. 짧은 단발머리가 드러났다. 역시 황보검 손녀년이구나. 제 발로 기어들어오다니. 나국현이 비상벨을 눌렀다. 잡아. 2년 잡아. 문이 열리고 경호원들이 들이닥쳤다. 황보라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나국현의 이마를 찍어버렸다. 악! 나국현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황보라는 드레스 자락을 찢어 움직이기 편하게 만들고 허벅지에 차고 있던 단검을 꺼냈다. 도깨비 팀, 함정이다. 할아버지가 위험해. 철수한다. 하지만 철수는 쉽지 않았다. 클럽 전체가 봉쇄되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복도를 가득 메웠다. 길을 뚫어라. 황보라는 춤을 추듯 칼을 휘둘렀다. 단검술의 극에 다가오는 적들의 팔과 다리를 정확히 베어냈다. 피가 튀어 드레스를 더욱 붉게 물들였다. 지하에서도 난전이 벌어졌다. 마동철은 서버렉을 통째로 뜯어내 적들에게 던졌다. 으라차차. 다 비켜. 폭주 김라이더와 돌팔이 최메스가 서버 하드디스크를 챙겼다. 확보 완료.
튀어. 그들은 필사적으로 1층 로비에서 합류했다. 하지만 정문은 이미 셔터가 내려가고 있었다. 막혔어. 뚫으면 돼. 황보라가 로비에 전시되어 있던 대형 장식용 검중 세시대 클레이모어 모조품이지만 날은 서 있었다을 집어들었다. 마동철. 날려버려. 마동철이 품에서 시사 폭약을 꺼내 셔터에 붙였다. 폭파. 쾅. 굉음과 함께 셔터가 날아갔다. 자욱한 연기 속으로 황보라와 도깨비 팀이 뛰쳐나왔다. 하지만 밖에는 더 큰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수백 명의 경찰 기동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나국현이 손을 쓴 것이다. 투항하라. 너희는 포위됐다. 황보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할아버지도 진실도 모두 묻힌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렸다. 경찰 헬기가 아니었다. 육군 도색을 한 500MD 헬기였다. 저건 헬기에서 로프가 내려왔다. 그리고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여기는 수도방위 사령부 소속이다. 작전 지역을 인계받는다. 경찰 병력은 물러나라. 수방사? 적일까 아군일까? 로프를 타고 내려온 사람은 놀랍게도 30대 중반의 젊은 장교였다. 특전사 군복을 입은 그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황보라에게 윙크를 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누님. 아니 소위님. 그는 과거 황보검이 몰래 후원해 주었던 고아 출신 장교 현 수방사 특임대장 강철민 중령이었다. 할아버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타시죠. VIP 모시러 왔습니다. 황보라와 도깨비 팀은 강철민의 어모를 받으며 헬기에 탑승했다. 나국현이 안전가옥을 쳤어. 할아버지는 무사하십니다. 미리 눈치채시고 역으로 놈들을 낚으셨죠. 지금쯤 나국현의 암살조들은 마포대교 밑에서 물고기 밥이 되고 있을 겁니다. 황보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역시 할아버지는 늙은 호랑이였다. 헬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더 킹클럽을 보며 황보라는 주먹을 쥐었다. 나국현의 이마에 낸 상처는 시작일 뿐이다. 다음에는 심장을 노린다. 나국현은 분노로 미쳐 날뛰었다. 자신의 안방에서 테러를 당하고 비밀 장부까지 털렸다. 게다가 황보검 암살도 실패했다. 이제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군대, 경찰, 검찰 다 동원해. 서울 시내를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그년과 늙은이를 찾아내. 발견 즉시 사살해. 시체만 가져와. 대한민국 전체의 계엄령에 준하는 검문 검색이 시작되었다. 황보검 일행은 강철민 중령이 마련해준 수방사 내 비밀 벙커에 숨어 있었다. 나국현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군. 황보검이 가져온 하드디스크를 분석한 결과를 모니터에 띄웠다. 내일 오전 10시. 인천항 제3부두. 나국현이 그동안 빼돌린 최신형 미사일 기술과 샘플을 해외 무기상에게 넘기는 마지막 거래가 있다. 이걸 넘기면 놈은 거액을 챙겨 해외로 도피할 생각이야. 도망치게 둘 수 없습니다. 황보라가 군복근을 조였다. 이게 마지막 싸움이다. 놈이 거래를 완료하고 배를 타는 순간 우리는 영영 놈을 잡을 수 없다. 현장에서 덮쳐야 해. 하지만 인천항은 개활지입니다. 놈들의 경계가 삼엄할 텐데요. 강철민 중령이 우려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지. 황보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천둥이 12사단 병력을 이끌고 올라오고 있다. 그리고 전국의 예비역 전우회에 소집령을 내렸다. 내일 인천항은 단순한 부두가 아니라 전쟁터가 될 거다. 결전의 날. 인천항 제3부두. 수십 개의 컨테이너 박스로 둘러싸인 광장에 나국현과 외국인 바이어가 마주보고 있었다. 물건은 확실합니까? 물론이지. 대한민국 최신 현무 미사일의 핵심 유도 장치야.
이걸로 당신네 나라는 주변국을 압도할 수 있을 거야. 나국현이 칠가방을 열어 칩을 보여주었다. 거래 성립이군요. 그들이 악수를 하려는 순간 피우웅우 콰광. 어디선가 날아온 대전차 로켓포가 컨테이너 하나를 박살냈다. 뭐야? 나국현이 비명을 질러며 바닥에 엎드렸다. 부두 입구 쪽에서 굉음이 들려왔다. 돌격. 앞으로. 황보검이 탄 지프차를 선두로 예비역 노장들이 모는 트럭, 오토바이, 심지어 트랙터까지 수백 대의 차량이 부두로 쇄도했다. 와! 때려잡자 매국노. 나국현 나와라. 빨간 해병대 모자를 쓴 할아버지, 특전사 베레모를 쓴 할아버지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놈들의 용병 부대와 충돌했다. 이 늙은이들이 미쳤나? 다 쏴버려. 용병들이 총을 난사했지만 노장들은 두려움이 없었다. 그들은 6.25와 월남전을 겪은 진짜 군인들이었다. 연막탄을 터뜨리고 지형지물을 이용해 용병들을 압박해 들어갔다. 그 혼란을 틈타 황보라와 도깨비 팀은 크레인 위에서 침투했다. 타겟 확인. 나국현이 배로 도망치려 한다. 잡아. 황보라가 로프를 타고 나국현의 도주로를 차단했다. 어딜 가시나 국방위원장님. 에이. 이 악질 같은 년. 나국현이 품에서 권총을 꺼내 쐈다. 탕. 총알이 황보라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튀었지만 황보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큼성큼 다가가 나국현의 손목을 걷어차 총을 떨어뜨렸다. 이건 우리 병사들이 흘린 피값이다. 퍽. 황보라의 주먹이 나국현의 코를 함몰시켰다. 이건 우리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명예의 값이다. 퍽. 나국현이 피떡이 되어 쓰러졌다. 하지만 그는 비열하게 웃었다. 크크크. 나를 죽여봤자 소용없어. 나는 빙산의 일각이야. 내 뒤에는 더 큰. 아니. 내 뒤에는 아무도 없어. 황보라가 나국현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우리가 다 잘라버렸거든. 그때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12사단 나천동 사단장이 이끄는 탱크와 장갑차 부대가 부두를 완전히 포위했다. 나국현, 너를 내란죄 및 군사기밀 유출죄로 체포한다. 나천동의 호령이 떨어졌다. 나국현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끝이었다. 상황이 종료되고 연기가 거쳤다. 부두 바닥에는 제압된 용병들과 엎드려 있는 나국현 일당이 가득했다. 황보검이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다. 그의 뒤에는 수백 명의 예비역 노장들이 씩씩거라며 서 있었다. 보라야, 괜찮으냐? 네. 할아버지, 어깨가 좀 따끔한데 괜찮아요. 황보검이 나국현을 내려다보았다. 정치를 하라고 했지 도둑질을 하라고 했나? 내 놈 때문에 군복 입은 후배들이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고 다닌다. 황보검은 가래침을 뱉어 나국현의 얼굴에 뱉었다. 그것이 늙은 장군이 줄 수 있는 최대의 모욕이자 처벌이었다. 황보라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인천 앞바다에 짠내 섞인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다. 길고 긴 싸움이었다. 인제 산골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패는 잡초 같아서 뽑아도 또 자라난다. 그렇기에 누군가는 계속해서 낫을 들고 서 있어야 한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나요? 글쎄다. 아직 청소할 게 좀 남은 것 같지 않으냐? 황보검이 빙그레 웃었다. 황보라도 마주보고 웃었다. 네. 대청소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네요. 두 사람 뒤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 늙은 호랑이와 젊은 사자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지며 거대한 산을 이루고 있었다. 나국현이 체포된 지 한 달. 대한민국은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빠져 있었다.
국회 국방위원장이 국가반역 혐의로 구속된 초유의 사태. 하지만 썩은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과 시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법정 밖에는 나국현을 지지하는 관변단체와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뒤엉켜 아수라장이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나국현은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오만했다. 그에게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태산의 대표 변호사, 별명이 독사혀라 불리는 사마이가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마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고인 나국현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해킹과 강압적인 수사로 얻어진 것입니다. 특히 황보검 예비역 소장과 그 손녀 황보라 소위는 사적인 복수심에 불타 무고한 정치인을 테러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사마이는 교활했다. 그는 법의 맹점을 파고들었다. 황보검 일행이 청솔 무역과 더킹클럽에 침투한 과정이 불법이었음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증인으로 출석한 황보라 소위에게 묻겠습니다. 황보라가 증인석에 앉았다. 정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단정했지만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증인은 과거 인제 독사대대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적인 외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한 구타로 뇌진탕을 앓았죠? 그 후유증으로 인해 망상이나 과도한 공격성을 보일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기억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확신합니까? 혹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선량한 국회의원을 악마로 만들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마이의 공격은 잔인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나국현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황보라를 내려다보았다. 황보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인제에서의 기억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과 피냄새가 다시금 떠올랐다. 숨이 가빠왔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황보검이 지팡이를 쿵 찍었다. 그 소리가 법정의 소음을 잠재웠다. 할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쫄지 마라. 너는 군인이다. 황보라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저는 맞았습니다. 짓밟혔고 피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제 뇌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은 뼈에 새겨졌으니까요. 황보라가 품에서 녹음기 하나를 꺼냈다. 더킹클럽에서 목숨을 걸고 확보했던 나국현의 육성 파일이었다. 이건 불법 도청이 아닙니다. 나국현이 저를 죽이려 했을 때 제 몸에 지니고 있던 블랙박스입니다. 저는 죽을 각오로 이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군인이 전장에서 적의 정보를 입수하는 것이 불법입니까? 재판장의 허가 하에 녹음이 재생되었다. 황보검 그 늙은이 숨통을 끊어놔. 대한민국 군대 절반이 날아가도 상관없어. 돈만 챙겨서 뜨면 그만이야. 나국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명백한 살인 교사이자 매국 행위의 증거였다. 사마이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증인이 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를 탄 남자가 들어왔다. 전신에 화상을 입어 붕대를 감고 있는 남자. 바로 폐광에서 폭사한 줄 알았던 위선우 소장이었다. 황보검이 그를 몰래 빼돌려 치료해주고 마지막 카드로 숨겨두었던 것이다. 나국현이 시켰습니다. 저는 그저 꼭두각시였습니다. 위선우의 자백이 이어지자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나국현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저 배신자 새끼. 죽여. 저놈 입을 막아. 나국현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리자 헌병들이 그를 제압했다. 피고인 나국현. 사형을 선고한다.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다. 방청석에서 환호와 박수가 터져나왔다. 나국현은 절규하며 끌려나갔다. 황보라는 증인석에서 내려와 황보검에게 다가갔다.
이겼어요. 할아버지, 아직이다. 재판은 끝났지만 놈들이 심어놓은 독은 아직 퍼져 있다. 황보검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나국현이 구속되자 그를 따르던 추종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었다.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는 광신도 집단 검은 새벽이었다. 나국현의 사형 선고 이후 일주일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 내부의 사조직을 완전히 척결하고 황보라 소위와 황보검 장군에게 최고 무공 훈장인 태극무공 훈장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수여식은 국방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느낌이 안 좋아. 수여식 당일 아침 황보검이 정복을 입으며 중얼거렸다. 뭐가요, 할아버지? 너무 조용해. 나국현의 잔당들이 이렇게 순순히 물러날 리가 없어. 쥐새끼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황보검은 칠성파 노장들과 도깨비 팀을 비상 소집했다. 오늘 수여식장 경호는 수방사가 맞지만 우리도 별도로 움직인다. 놈들은 대통령을 노릴 거다. 오후 2시 국방부 대강당. 수천 명의 군인과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황보라와 황보검이 단상에 올랐다.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기 위해 다가왔다. 귀관들의 용기가 대한민국을 지켰습니다. 대통령이 황보라의 가슴에 훈장을 다는 순간 퍽! 어디선가 둔탁한 소리가 났다. 강당의 조명이 모두 꺼졌다. 암흑천지. 습격이다. 대통령을 보호해. 경호실장의 고함과 함께 연막탄이 터졌다. 방독면을 쓴 괴한 수십 명이 천장에서 레페를 타고 내려왔고 환풍구를 통해 침투했다. 그들은 검은 새벽의 정의 암살조였다. 다 죽여버려. 나국현 의원님의 복수다. 암살조가 무차별 난사를 시작했다. 아수라장이 된 강당. 보라야. 대통령 모셔. 황보검이 지팡이를 휘둘러 달려드는 암살자를 쳐냈다. 늙은 호랑이의 발톱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황보라는 본능적으로 대통령 앞을 막아섰다. 각하, 제 뒤에 붙으십시오. 황보라는 단상에 있던 국기 계양대를 뽑아들었다. 3미터짜리 강철 봉이 그녀의 무기가 되었다. 오지마. 뿡. 쾅. 황보라가 봉을 휘두르자 암살자 3명이 나가떨어졌다. 그녀는 대통령을 호위하며 무대 뒤편 비상구로 이동했다. 하지만 비상구 앞에는 거대한 기관총을 든 괴물이 막고 있었다. 나국현이 숨겨두었던 최종 병기 강화인간 타이탄이었다. 약물로 근육을 비대하게 키우고 통각을 제거한 살인기계. 여기까지다. 타이탄이 기관총을 난사했다. 엎드려요. 황보라가 대통령을 밀어 넘어뜨리고 근처에 있던 강철 테이블을 세워 총알을 막아냈다. 테이블이 걸레짝이 되어갔다. 이대론 다 죽어. 그때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팀장님,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천장 유리가 깨지며 마동철과 도깨비 팀이 뛰어내렸다. 중력 가속도 받아라 이 덩치야. 마동철이 공중에서 타이탄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쿵. 타이탄이 휘청거렸다. 지금이다. 쏴. 왕눈이 상사가 2층 난간에서 화살을 쏘았다. 화살은 정확히 타이탄의 눈에 박혔다. 크악. 타이탄이 괴로워하는 사이 황보라가 달려들었다. 그녀는 품에 있던 단검을 꺼내 타이탄의 목 보호대 틈새를 찔렀다. 지옥으로 꺼져. 타이탄이 거대한 몸을 이끌고 쓰러졌다. 하지만 위기는 끝이 아니었다. 대통령을 노리는 저격수가 있었다. 무대 맞은편 조명실.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대통령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황보검이 그것을 봤다. 거리가 너무 멀었다.
막을 시간이 없었다. 안 돼. 황보검이 몸을 날렸다. 탕! 총성이 울리고 황보검이 바닥에 쓰러졌다. 할아버지! 황보라가 비명을 질렀다. 암살조는 도깨비 팀과 수방사 병력에 의해 제압되었지만 황보검은 가슴을 부여잡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수술실 앞.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져 있었다. 황보라는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의 정복은 할아버지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보라야. 나천둥 사단장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다. 수술 잘 될 거다.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데. 저승사자 멱살도 잡고 돌아올 뿐이다. 제가 막았어야 했어요. 저 때문에. 황보라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인제에서부터 서울까지 할아버지는 항상 그녀의 방패가 되어 주었다. 이제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6시간의 대수술 끝에 집도의가 나왔다. 총알이 심장을 비껴갔습니다. 기적입니다. 훈장이. 가슴에 달고 계셨던 훈장이 총알의 궤적을 바꿨습니다. 황보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태극무 공훈장. 조국이 준 명예가 영웅을 살린 것이다. 일주일 후. 황보검이 의식을 되찾았다. 병실을 찾은 대통령은 황보검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 숙였다. 장군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았습니다. 대통령님, 목숨은 건졌으니 밥값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보검이 산소호흡기를 쓴 채 농담을 던졌다.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제 손녀.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늙은이들. 갈 곳 없는 놈들입니다. 이놈들이 나라를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할 수 있게 멍석 하나만 깔아주십시오. 그렇게 3개월 후. 강원도 인제군 서하면. 과거 독사 대대가 있던 자리에 새로운 부대가 창설되었다. 부대 명칭 제815 특수임무단. 별칭 백두호랑이 부대. 국방부 직할 부대로서 군내 비리 감시 및 특수 대테러 임무를 수행하는 최정예 부대였다. 그리고 이 부대의 초대 단장은 대한민국 건군 이래 최연소 단장인 황보라 중령 특진이었다. 연병장의 선 황보라는 더 이상 나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렬했고 어깨는 든든했다. 그 앞에는 12사단 출신 정예 병사들과 칠성파 노장들, 그리고 도깨비 팀원들이 교관 및 자문위원으로 도열해 있었다. 부대 차렷. 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충성. 우렁찬 함성이 메아리 쳤다. 황보라는 단상 아래에 휠체어를 타고 앉아있는 할아버지를 바라보았다. 황보검은 인자한 미소로 손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취임식이 끝나고 황보검과 황보라는 부대 뒷산에 올랐다. 그곳에는 인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내 전쟁은 끝났다. 농장에 가서 사과나 키워야지. 올해는 농사를 다 망쳐서 내년에는 아주 뼈 빠지게 일해야 한다. 제가 주말마다 가서 도울게요. 됐다. 너는 나라를 지켜라. 사과는 내가 지킬 테니. 황보검이 휠체어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섰다.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그는 2 다리로 굳건히 대지를 딛고 섰다. 보라야. 기억하느냐? 내가 처음에 했던 말. 네. 피해자로 남을 것인지 포식자가 될 것인지. 이제 하나 더 보태마. 포식자가 되되 괴물은 되지 마라. 힘은 약한 자를 위해 쓸 때 가장 빛나는 법이다.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위험 있는 법이다.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황보라가 거수 경례를 올렸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경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자 아버지였던 할아버지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황보검이 손녀를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흙내음과 사과 향기가 났다.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멀리서 부대원들의 구령 소리가 들려왔다. 악, 깡, 악, 깡. 대한민국의 겨울은 춥다. 하지만 인제의 땅속 깊은 곳에서는 새로운 봄이 꿈틀대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을 먹고 자란 별들이 이제는 어둠을 밝히는 등대가 되어 저 하늘 높이 떠올랐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는다. 하지만 전설은 끝나지 않는다. 늙은 호랑이가 남긴 발자국을 따라 젊은 호랑이가 다시금 산맥을 달릴 테니까.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